네, 오늘은 요즘에 뉴스 보면은 리츠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7월, 8월 달에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되게 슬프게도 전 세계의 모든 주식 시장 중에 우리나라만 유독 성장을 못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흘러다니는 자금들이 어딘가로는 가야 되는데 이게 경제가 성장할 기미보다는 자꾸 미중 무역 분쟁의 한일 갈등 때문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벌 때를 찾다 보니까 리츠 쪽이 괜찮게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나 부동산 그 수준에 비해서 리츠 제도는 거의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나라 그 리츠 제도는 싱가포르나 일본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입이 됐는데 규제로 인해서 되게 성장을 못한 축에 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여기 이제 한국 리치협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여기가 무슨 공적 기관이나 이런 건 아니고 보면은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받은 곳이고요. 보통 협회라는 것들은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갖고 그쪽 업계나 그쪽 산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CEO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협회 채용도 하죠. 여기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 보시면 리츠가 일단 뭔지 나와요. 보면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해갖고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요. 펀드 같은 거죠. 근데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개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말한다. 일종의 펀드 같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이라는 매개체에 기초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개념이 바로 리츠인데 보시면은 프로젝트 개발이라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실제로 땅이나 건물을 사는 거 너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인데 여기 보면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도 리츠에 해당이 됩니다. 꼭 건물이나 땅 같은 실물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리츠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리츠 개념은 부동산이라는 투자 자산, 기초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수익성, 중대형 부동산 투자, 이게 조세 감면 혜택이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입 시기에 비해서 리츠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가 세금적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줘서 그랬대요.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뭐 중대형 부동산, 좋은 부동산 투자하면은 뭐 수익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니까 특성이라고 쓰고 이제 장점이라 읽는 건데 어쨌든 수익성이 있고요. 황금성, 유동성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돈이 묶인다는 거잖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물건을 팔 수가 없다. 특히 건물 같은 거는 주택은 좀 덜해요. 왜냐면 되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라는 형태의 평형과 타입이 어느 정도 그 획일화가 되어 있어서 상품성에 일관성이 있어서 판매하는 데는 이제 건물보다는 덜한데 이 빌딩이나 땅 같은 경우는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위치가 어디에 있냐, 층수가 몇 층이냐, 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뭐 그런 주변의 개발이 어떻게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팔라고 할 때 팔리지가 않거든요.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리츠는 그거를 수익증권이나 지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다는 단점, 부동산의 단점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정성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체계적인 리스크 체크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공인이라는 거는 아마 여기서 공인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교육과정 중에 그 AMC라고 있는데 일단 AMC가 뭐냐 밑에 보면은 자산관리 회사예요.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을 관리를 하고 또 적정 시세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증진시켜서 시세 차익을 보고 적정한 시기에 팔아야 되고 또 좋은 물건인데 시장에서 가격을 인정 못 받는 것들을 사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팔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펀드로 따지면 펀드 매니저죠. 근데 얘들은 부동산을 매개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관리 회사라고 해서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이 회사가 중요해요. 왜냐면 펀드의 수익성은 결국 펀드 매니저가 결정하듯이 리츠의 성과도 결국 AMC가 정하는데, 여기 보면 안정성이라 해서 체계적인 리스크 체크 가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과거의 리츠는 대부분 이 회사들이 되게 횡령도 많이 하고 부정도 많이 저지르고 불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리츠 시장에 돈이 몰리지가 않고, 또 상장되어 있는 공모 자체도 없었고, 뭐 여러모로 리츠가 불신과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진짜 여기 써져 있는 특성들처럼 수익성과 유동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하나의 뭔가 되게 좋은 투자 자산이 되게 만들려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펀드로서의 리츠 전망 이렇게 있고, 얘네 말씀드렸죠, AMC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운영하는, 그러니까 운용력, 그러니까 얘 보시면 리츠의 부동산을 발굴하고 투자자를 유치,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을 대줄 투자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매입, 발굴을 하고 돈을, 투자자를 유치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유치 및 시설 관리 잘 굴리는 거죠. 그리고 적정한 가치가 올라갔을 때 시세 차익을 보면서 파는 거, 이게 보면은 AMC 자산관리 회사의 하는 업무들인데,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것 같아요. 발굴, 유치, 매입, 관리, 운용이죠. 이거는 부동산 운용, 그리고 부동산 매각.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의 요건은 자본금 70억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 5인 이상 확보, 국토부의 인가.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봐요. 여기까지 내용 어때요? 기본적인 이제 리츠의 개념과 그 리츠를 운영하는 자산관리 회사, 요거 이제 한국 리츠협회에 가시면 나와 있고요. 아니요, 리츠는 일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펀드도 개념이잖아요. 집합 투자 기구라고. 그래서 펀드처럼 리츠도 그런 부동산을 매개로 하는 어떤 개념인데, 사모가 있고요, 공모가 있어요. 보통 투자 자산을 나눌 때는 공모로 해서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사모라고 해서 49인 이하로 소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폐쇄형으로 하는 그런 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리츠에 대해서, 리츠가 뭔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사실 저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려는 시간이고요. 오늘 그 국토부에서 이게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9월 11일 날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여기 보이죠,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국토부 그리고 정부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는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리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14페이지인데 정말 우리 이제 이거는 좀 색깔이 들어갔네요. 뭔가 막 되게 읽기 싫게 만들지 않았나요? 나만 그런가? 이게 막 뭔가 막 눈에 안 들어와요. 막 너무 이렇게 예쁘게 쓰여지고 그래프 많은 레포트만 읽다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여기 사모 리츠 그리고 사모 부동산 펀드가 18년 기준으로 156조래요. 근데 공모는 사모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대 효과 있는데 끄고 요걸로 볼게요. 뉴스 기사로.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펀드 공모 리츠에 3년 투자하면 세금 혜택. 이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보기에 가장 매력적으로 와닿는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부의 요지는 그거예요. 리츠 활성화 시키겠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모가 되게 낮으니까, 보면은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리츠 시장 규모 44조 126억. 이 중에 상장 리츠라고 하면은 공모형의 주식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리츠 주식인데, 이게 7천억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44조인데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7천억 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른 나라 사례도 제가 좀 찾았는데, 근데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 1년 늦었던 싱가포르는 91조 시장 규모, 일본은 상장 리츠 규모가 154조, 미국 리츠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1.05조 달러 이거 원 아니에요. 달러 시장 규모래요. 그러면은 지금 1.05 곱하기 지금 환율 1200원 계산하면은 1000조인가? 1260조죠? 그러면 이게 이제 1260조, 50조 규모. 그 시장 규모 차이가 엄청 난 걸 아시겠죠? 다른 나라 리츠 수익률이요. 다른 나라 수익률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야후 파이낸스 가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미국의 리츠 주식들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미국의 이제 리츠,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츠 회사 중에 하나인데, 리츠 시총은 보유 자산의 가치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얘네가 얼마나 지금까지 배당을 잘 줘왔고, 그리고 얼마나 운용 능력이 있으면서 앞으로 주가와 배당을 얼마나 계속 올려줄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그 자산 가치 있겠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땅이랑 건물 가격에 프리미엄 붙여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미국의 리츠, 상장되어 있는 리츠 회사 중에 하나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켓캡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23.488 빌리언이면 여기가 이게 뭐 환율 곱하기 1.2 해야 되기는 하지만 대략 여기 빌리언은 우리나라 말로 조로 바꾸시면 딱 $1 그 환율 곱하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23.488이면 한 25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 자체만으로도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리츠 시장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웰타워라는 얘도 이제 리츠예요. 얘는 더 크네요. 35조. 35 곱하기 1.2 하는 몇이죠? 35 곱하기 1.2 42조네요. 이 회사가 맞죠? 빌리언이 맞나요? 어려워요. 빌리언 밀리언. 또 뭐 되게 많아요.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라고 얘네도 리츠인데 얘는 좀 작네요. 한 10조 정도 되겠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다 리츠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레크레이션 시설이나 체육관 같은 거 빌려주는 리츠인데 얘도 한 7조 정도 되죠. 그리고 또 이제 EQIX라고 얘는 아예 이름이 리츠라고 표시되어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는 임대해주는 리츠예요. 얘도 시총이 엄청 크네요. 47 곱하기 1.2 하면 47 곱하기 1.2 하면 한 56조 정도 되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만 합쳐도 한 200조가 넘네요. 이게 엄청나죠. 얘네는 이제 수익률이, 얘는 보세요. 여기 보이는 포워드 디비던드 일드가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얘 배당 1.85%밖에 안 주네 하면서 아 뭐야 이거 배당도 적게 주고 이게 뭐야 이러는데, 자 1년 주가 볼까요? 네, 주가가 말을 해줍니다. 352가 여기 이제 보시면 52 위크 레인지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제일 낮을 때가 1년 중에 335달러는 지금 567달러. 그러니까 얘는 배당이 줄어든 게 아니라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도 있고, 리얼티 인컴 얘는 3.69%고요. 얘도 수익 많이 올랐죠.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주가가 이래요. 얘 5년 맥스. 네,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리츠 회사는 이렇게 규모도 크고 배당도 안정적으로 준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 규모가 이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까 그 홍구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럼 왜 우리나라는 부동산 이 공모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 제가 말씀드렸죠. 리츠는 제도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모와 사모 형태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모형을 한다 한들, 공모라고 하면은 진짜 아무나 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사모는 49명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합의를 이뤄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49인 이하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다수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모 형태보다는 의사결정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들만 몇 억씩 모아갖고 49명 이하로 사모를 만들어서 리츠를 운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공모형으로 안 했던 이유는 세제적인 굳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공모형으로 리츠를 만든다 한들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모만 발달되어 있던 리츠 시장을 이제 공모 리츠에 정부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부동산 펀드로 5천만 원 이하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한테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단 여기서 핵심은 배당 소득이 있고요, 분리과세가 있고요, 낮은 세율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혜택이냐를 봐야겠죠. 볼게요. 배당 소득이 있잖아요. 배당 소득이라는 거는 이자 소득이랑 거의 비슷한, 거의 세트로 또 쫓아다니는 개념이에요. 이자 소득이는, 이자 소득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고 만기 때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은행이 알아서 떼고 세금을 뗀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게 이제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 그러니까 월 주기 전에 아예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준다. 이게 원천징수인데 배당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보통 12월 말까지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음 연도 4월에 배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이자랑 배당이랑 합쳐서 요거를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발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버는 돈은 근로소득이고요, 사업을 통해서 버는 돈은 사업소득이죠. 그럼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자와 배당소득은 정해져 있는 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세율이 14%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세 10% 곱해요. 여기서 14%에 10%면 1.4%죠 해서 15.4%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배당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요 주는 15.4%보다는 이자를 더 적게 세금을 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세율은 9% 플러스 또 10%에서 9.9%만 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4%를 원래 떼던 거를 5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한테는 9.9%만 떼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낮은 세율은 요거고, 그럼 이제 또 하나 있죠. 이거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뭐냐? 자, 볼게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소득이 되게 많으세요. 사업을 하든 근로소득이 있든 어쨌든 소득은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냅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은행에 예금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든지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굴리면 여기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나오는데, 금융소득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15.4% 잘 아시네요, 패트릭님. 15.4%만 원래 원천 징수를 하다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를 해요. 종합과세가 뭐냐면 세금의 종류는 이사배근연기라고 있어요. 자, 이배사근연기,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 소득을 합치는 게 종합과세.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받게 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게 되는 이자랑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15.4%를 원천징수를 하고 그냥 땡이에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이사배근연기,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랑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는 금액까지 합쳐서 세율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그냥 종합소득도 보통은 여기 1억 5천 초과 여기 구간에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돈이 많으신 분도 있는데 소득이 많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많고 또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많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은 고소득자신데 원래 15.4% 떼던 거를 1년 동안 받게 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요 구간에 하는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5.4% 떼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떼니까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리과세라는 거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배당 소득을 여기 이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냥 얘는 따로 떼서 9.9%만 떼고 땡이를 땡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천만원 한도가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 규모도 크고 3년이라고 하면은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원 한도로 3년 동안 15.4% 뗄 거 9.9%로 세율을 낮춰주고 원래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되는 거를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뭐랄까 작정을 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이거는 15.4%의 이자 및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 따르면 낮은 세율 9.9%로 세율을 낮춰주고 원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던 거를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되던 거를 얘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시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나 그 민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시설 민간사업자 이게 뭔지 아세요? 공공시설 민간사업자 이거는 그거 있죠. 민자역사 해갖고 양심역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식스 이런 게 이제 민자역사라고 하거든요. 그 역에 아무래도 여기 환승역이 많으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가져가는 거.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나 산업단지 용지 등을 공급할 때 이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모 형태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개별적으로 투자받지 말고 공모형으로 오픈을 해갖고 누구나 너네가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분 형태로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은 너네한테 여기 개발할 수 있는 우선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돈을 대주는 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들한테는 이런 세제적 혜택을 주는 거고 공모 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너네 공모형으로 자금 조달하면 우선권 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을 11일날 오늘 발표했다라고 했고 그 내용이 이렇게 보기에 상당히 딱딱한 요거예요. 요거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해서 보기 좋게 기사화한 게 요거거든요. 자 볼게요.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투자자가 쉽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동성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 펀드는 주로 3년에서 5년 만기의 폐쇄형. 이 폐쇄형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넣었되 뺄 수 없는 거예요.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했지만 언제든지 이제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기 때까지 돈을 못 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기까지 환매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공모형 투자는 투자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지만 사모 형태는 제가 말씀드렸죠. 49명 이내에 돈 많으신 분들이 되게 좋은 물건에 몇 억씩 모아갖고 투자하는 그런 거 이제 사모 펀드라고 해요. 그동안 리츠 부동산은 대형 투자기관에 운영됐대요. 대형 투자기관. 사실 좋은 부동산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한테 500만원씩 1000만원씩 투자하면은 돈 언제 모아요?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은 보시죠. 대형 투자기관. 요즘에 부동산을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가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 대체 투자라고 해갖고 한번 볼까요? 박현주 미래에셋 대우증권 회장님이시죠. 7조 원 베팅 미래에셋 미국 호텔 15곳 인수.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사모 형태 아니면 대형 기관에서 하는 투자. 이게 안방보험이라고 중국의 보험회사 거를 한꺼번에 이게 샀다 그러는데 뭐랄까 이게 설거지 당하는 거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부 유출되지 않도록. 어쨌든 아무튼 대형 투자기관과 사모 형태로 운영되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일부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수죠. 사모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뭐 규모가 나옵니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해 기업 신사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 자, 이 국토부 토지정책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시중에 있는 유동성, 이 유동성 쉬운 말로 풀어볼게요. 돈이에요. 돈을 흡수해
기업, 신사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이전. 이게 뭐냐면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은 사람의 몸매를 볼 때 몸무게를 보잖아요. 딱 들었을 때 키가 뭐 170에 80kg야 이러면은 좀 통통하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80kg는 숫자만으로 보면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게 지방과 근육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되게 뚱뚱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생각보다 몸무게에 비해서 되게 날씬하고 몸이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 이런 거 똑같아요. 기업도 그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에서 부채와 자본, 이게 어느 정도 자본 배치가 잘 이루어졌냐가 중요한데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말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그 유통회사들 있죠.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랜드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 마트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넓은 주차장도 필요하고 큰 건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임대로 하기에는 수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보통 대출을 끼고 이렇게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가점포에서 유통업을 영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많고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쇼핑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마트가 이제 그 저번 분기에 적자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자가 나면서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는 돈이 이거를 딴 데로 좀 어떻게 유동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이 부동산의 일부분을 시장한테 지분 형태로 팔고 지분을 팔면 돈을 들어올 거잖아요. 그 돈으로 회사의 부채를 좀 갚고 신사업, 뭐 물류센터를 개점한다든가 온라인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자본 배치를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을 시장에 풀어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대출을 조금 갚아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체질 개선이 되는 거죠.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것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토부의 취지는 그거예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해서 개인들한테는 투자 기회를 주고 부동산에 자금을 깔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자산 재분배를 통해서 회사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드는 거죠. 공모형 리츠 펀드에 투자는 개인과 기업 투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쭉쭉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거 읽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공모 형태의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혜택을 주는 세율도 현행 14%. 여기 이제 10% 더해야 돼요. 뉴스에서는 그냥 기본 세율만 나옵니다. 여기 10% 1.1씩 곱하면 15.4%에 9.9% 나오죠.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한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배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거 합쳐갖고 총금액에 대해서 여기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해갖고 세금을 때리는데 종합과세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6% 40% 누진과세 되는 거를 합산하지 않고 이 5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된 거 그냥 따로 떼서 9.9%딱 세금 매기고 땡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연내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형 상품이 하나 생긴다고 보면 돼요. 2017년 말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해외 펀드 비과세라고 해서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해외 투자 펀드에 비과세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 세금 우대 펀드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상품이 없었는데 이제 요게 나오면은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네요. 비과세 ISA 있고요. ISA는 200만 원까지 그게 있었네요. 아무튼 없다고 생각했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정확히 이거는 사실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는 공모형 리츠와 사모형 리츠 모두 재산세. 당연히 얘들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법인이 내겠죠. 재산세를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대요. 근데 분리과세면 뭐 어쨌든 과세를 종합으로 안 하고 분리한다는 거는 뭐든지 간에 좋은 거예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모형에 한해서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사모 하면은 세금적으로 페널티 줄 테니까 웬만하면은 하고 싶으면 공모형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특정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성장시키겠다는 거고, 내년 2분기 개정을 목표로 이게 바로 적용하면은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사모 있는 애들 니네 충분한 기간 줄 테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공모 형태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 공모 리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해라, 들어와라 이거예요. 공모 리츠에 현물을 출자에 발생하는 양도차익 법인세 받는, 이건 제도 여러 번 읽었는데, 뭐 공모 리츠에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도 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결국 공모 리츠를 활성화하는 또 다른 세금 정책이 일몰될 뻔, 그러니까 없어질 뻔한 거를 늘린다는 거고요. 공모용 리츠 펀드 취득세 감면 여부도 되게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자산 공급도 늘린다. 네, 여기서 채팅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저 투자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국내 지금 신한 알파리치는 보고 있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못하고 있고, 맞아요. 앱솔루트님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이 재산세라는 것도 모아서 모찌를 크게 갖고 세금을 부여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갖고 있는 각각의 개별 물건에 대해서 각각의 세금을 부여하면은 세금을 덜 내는 건데, 사모펀드는 앞으로 너네 갖고 있는 거 뭉뚱그려 갖고 세금 부여할 거다. 대신 공모펀드는 갖고 있는 개별 물건에 대해서 각각 세금만 매길 거니까 그런 거죠. 이 재산세도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싼 것들은 저율의 퍼센트 그 세율을 곱한 걸로 땡인데, 이거를 다 모아서 하면은 뭐 10% 낼 것도 40% 내야 되고 이런 페널티가 있는 거겠죠, 사모펀드는. 이거 이제 보면은 아까 위에 했던 내용 같아요. 산업단지나 신도시 자족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 등 공공이 조성한 시설이나 용지를 분양할 때에도 공모사업자에 우선 공급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할 것들에 대한 뭔가 재료들을 공모하는 애들한테 공급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 용지 등을 우선 공급, 요런 게 있고요. 개인한테는 투자자들한테는 세제 혜택, 저율과세, 분리과세. 자, 이제 개인들이 안심하고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장치, 5천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 뭐 있겠죠?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좀 흑역사 때문에 이런 거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5천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그 리츠 부동산 자산들을 운영하는 AMC,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옛날에 막 횡령하고 막 부정 저지르고 이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으라 이거예요. 얘네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잘 운영하고 있고 자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 물건들 열심히 찾고 있는지 이런 거 해서 종합적으로 얘네가 신용등급을 매기겠다는 거고, 지역과 자산 규모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지수도 정부가 민간과 함께 개발해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우량한 건지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수를 정부가 민간과 함께 개발을 한대요. 내년 1분기부터 시범 운영에 나서고, 아니 지금 9월달인데 개발해갖고 내년 1분기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거면은 일단은 하겠다는 건가, 되게 의지가 강한가 봐요. 개발도 이제 막 시작해갖고. 아무튼 주택도시기금, 여유기금, 연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하는 앵커리츠를 조성해 이 리츠가 다수의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앵커리츠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그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롯데나 아니면 저기 어디죠? 롯데 말고 이랜드 이런 회사들, 이마트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현물로 출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강남의 뭐 백화점, 판교의 이마트, 뭐 여의도의 이마트 이런 것들 우리 건데 이거를 출자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세 개 합친 게 3천억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1,500억치만 주식으로 팔게. 그러면은 이 회사는
1,500원어치를 시장에다가 지분으로 팔고 현금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앵커 리츠라고 해요. 앵커가 그 닷이잖아요. 닷. 그 닷처럼 그 리츠의 중심이 되는 회사. 그래서 롯데리츠 상장하잖아요. 롯데리츠 같은 게 이제 앵커 회사가 롯데가 되는 거예요. 롯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롯데리츠가 백화점 뭐 이것들을 출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가치가 있겠죠. 부동산의 가치. 이 토지와 건물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각각의 가치를 매기고 이것들을 묶어갖고 이 중에 몇 프로를 유동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롯데의왕, 장유, 창원, 롯데백화점 구리, 아울렛 청주, 마트 서청주, 서울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네, 이제 하반기에 3개가 상장을 한대요. 롯데리츠, NH리츠, 이지스. 어머, 4개 나오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롯데랑 NH랑 이지스가 올해 말 안에 상장을 중이래요. 신세계도 유통이잖아요. 얘네도 가지고 있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롯데리츠랑 NH리츠 이렇게 올해 안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 코크랩은 이랜드 계열사의 그거고요. 여기는 다 이제 조그만 회사들. 그러게요. 에비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 매장들이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사실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보면은 알짜배기는 그걸 그대로 냅둬야지, 이거를 굳이 유동화해갖고 현금을 땡길 필요가 없으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을 출자, 리츠 형태로 현물 출자해갖고 거기서 발생한 현금으로 얘네들을 뭐 리모델링을 하던지, 아니면은 얘네를 핵심 물류 센터로 쓰면서 이 지역 주변에 그 온라인 쇼핑을 하는 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배송을 해서 온라인 시장에서 수익을 더 창출하던지, 그런 식으로 뭔가 체질 개선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업자 911 정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내용 정리. 사업자는 법인세, 취득세나 법인세, 세제 혜택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무지 5성 공급하고, 투자자는 저율과세 9.5%, 그리고 분리과세, 종합과세 안 되고. 맞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솔직히 제가 뭐 정영진, 이랜드 정영진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 같으면은 잘 되는 거 굳이 뭐하러 지분 팔아요. 좋은 돈 잘 버는 회사들은 상장 안 시키고 비상장으로 계속 돈만 잘 벌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볼게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 뭐하러 이렇게 하냐 보면은 국가 부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 부채를 보면 3개가 있겠죠. 정부 부채가 있고, 그리고 기업 부채가 있고, 가계 부채가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부채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총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빚은 빚을 부르잖아요. 이거를 줄여나가고 싶은데, 경제가 성장할 때는 긴축 경제나 뭐 정책적으로 해갖고 부채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성장이죠. 그리고 뭐 금리도 저금리죠. 이러니까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죠. 이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해갖고 LTV가 기존 이전에 이제 70% 대출을 해주던 걸 지금 40%, 아니면은 뭐 집이 다주택인 사람은 대출이 아예 안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집을 못 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갖고 전세 대출 잔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가계부채 늘죠? 정부 부채, 아니면 성장이 안 되고 막 실업률 증가하고 이러면은 나라가 어쨌든 부채를 만들어갖고 복지를 하고 정책을 피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거잖아요. 부채 들어. 기업은 보면은 중소기업들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대기업들은 계속 잉여 수익이 쌓이면서 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살릴 방법이 정부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총부채에서 줄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이 이제 기업 부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부채,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이죠. 여기 분명 부동산 살 때 대출을 꼈을 거라고요. 여기에는 대출이 있을 거니까 부채잖아요, 대출이. 이거를 보유자산의 유동화해서
시장에서 현금 확보, 재무구조 개선 해서 신사업 투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재무구조 개선 요 부분이 이제 기업 부채를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정부의 정책 방향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가 지금 국내 주식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데, 개인은 이렇게 세금적 우대를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요거예요. 기업 부채 낮추고 신사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 성장에 동력을 확보하는 거. 사업자는 메리트를 줘갖고 사모에 묶여있는 자금들이나 자산을 공모로 풀고, 개인은 투자처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파격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확실히 의지가 반영된 이번 활성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된 내용은 이 정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